슈퍼맨, 하늘을 날고 총알을 맨몸으로 막으며 지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완벽한 외모, 흔들리지 않는 의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선함. 우리가 영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죠. 슈퍼맨에게는 켄트 부부가 있습니다. 캔자스의 평범한 농부. 그들은 외계에서 온 아이를 이상한 시선으로 대하지 않았고 진짜 아들로 키웠죠.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행 능력, 무적의 몸, 외모도 비슷합니다. 파란 눈, 잘 다듬어진 턱선, 성조기를 연상시키는 코스튬, 미국의 수호자라는 타이틀, 이름은 홈랜더, 아마존 프라임 시리즈 더 보이즈의 주인공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슈퍼히어로가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세계를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홈랜더는 실험실에서 태어났고 켄트 부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혼자 알아내야 했다. 슈퍼맨과 홈랜더. 작은 차이가 구원자와 괴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없앤 건 홈랜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구원자에게서 인간성을 박탈하는가? 그리고 그가 무너질 때 왜 배신당했다고 느끼는가? 1949년 비교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수천 년치 신화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힌두교, 아프리카 부족 설화, 중세기사 이야기. 배경도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도 그 구조가 같았습니다. 영웅이 등장하고 그는 부름을 받고 여정을 떠나죠. 그리고 시련을 겪은 뒤 귀환합니다. 그는 이것을 단일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캠벨이 특히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귀환이라는 겁니다. 돌아올 곳, 돌아올 사람. 이게 없으면 여정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 바다를 떠돌았지만 그를 기다리는 페넬로페가 있었습니다. 프로도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돌아갈 샤이어가 있었죠. 루크 스카이워커는 죽음의 별을 파괴했지만 곁에 레이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홈랜더는 어떤가요? 그에겐 돌아갈 평범한 세상이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무대 위에 있었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만들면서 캠벨의 이론을 직접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할리우드의 거의 모든 히어로 영화가 이 구조를 따르게 되죠. 우리가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캠벨의 영웅에게는 귀환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구조를 충실히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영웅은 항상 혼자 싸우는가? 왜 배트맨은 고독한가? 왜 스파이더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가? 왜 아이언맨은 마지막 순간 혼자 손가락을 튕겨야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웅답다 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웅에게 의지할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이 인질이 되고 약점이 됩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그 관계를 위협 요소로 만듭니다. 스파이더맨의 그웨는 죽었고 슈퍼맨의 로이스 레이는 항상 납치됩니다. 배트맨이 누군가와 진짜 관계를 맺는 순간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빌런의 도구가 돼버리죠. 우리는 영웅의 관계를 서사의 약점으로 설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멋있다고 소비합니다. 캠벨은 귀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할리우드는 귀환을 점점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영웅을 설계해가고 있습니다. 귀환할 곳이 없는 영웅이 더 극적이고 더 비극적이고 더 숭고하기 때문이죠. 1890년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수십 개 문명의 기록을 조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인도 말라바르 해안에 사모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2년마다 공개의식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고 스스로 목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아프리카 실루크족은 왕이 병들거나 노쇠하면 조용히 처형했습니다. 왕이 약해지면 공동체의 생명력도 약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저는 이 패턴을 신성한 왕의 사례라고 명명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집단은 영웅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제거를 신성한 행위로 포장하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가 더 깊은 곳을 파들어갔습니다. 지라르는 말했습니다. 집단 내부의 긴장이 극대화될 때 공동체는 그 폭력을 단 하나의 대상에게 집중시킨다고.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희생양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폭력을 자기 몸에 끌어당길 수 있을 것. 둘째, 보복할 수 없을 것. 보복하면 폭력이 다시 순환됩니다. 보복할 수 없는 존재여야 희생이 완성되죠.
이것은 집단이 영웅을 설계하는 조건과 정확히 같습니다. 영웅은 모든 위협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종교 신화에서도 이런 패턴이 드러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입니다. 이 문장이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구원자가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는 것, 두렵다는 것, 이것이 집단이 허용하지 않는 바로 그 감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뒤 완벽한 신이 됐습니다. 지라르는 희생양이 죽음을 통해 신으로 추앙된다고 했습니다. 살아서는 취약함을 허용하지 않고 죽고 나면 그 취약함마저 지워버린 채 완벽한 존재로만 기억합니다. 영웅은 살아서 고독해야 하고 죽어서 완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신화와 철학에서만 작동한다면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2017년 12월 샤이니 종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나는 내 안에서부터 고장났다. 그는 수백만 명의 영웅이었습니다. 완벽한 무대, 완벽한 퍼포먼스, 항상 웃는 얼굴. 그런데 그가 고장났을 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지 않은 겁니다.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하는 구조가 그가 무너지는 것을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한국연예경영협회 연구에 따르면 K-팝 아이돌의 약 68%가 불안 또는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5배가 넘죠. 훈련생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며 평가를 통해 숙소에 남을 자격을 심사받습니다. 연애를 하면 팬덤이 무너지고 취약함을 드러내면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팬은 아이돌에게 완벽함을 요구했고 아이돌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무너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가 정신건강을 이유로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마이클 펠프스와 동료 올림픽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찰리 커크는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나약한 세대를 기르고 있다. 그녀는 나라의 수치다. 라고 비판했고 피어스 모건은 정신건강이 형편없는 경기에 면죄부가 됐다.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바일스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올라갈 때를 좋아한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펠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28개의 메달. 경력의 정점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에 기로에 섰습니다. 훗날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올림픽 전체의 얼굴이었다.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도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라고 발언하였죠. 옛날이라면 달랐을까요? 노예제 폐지를 이끈 미국의 구원자 에이브라임 링컨은 자서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대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거나 나아지거나. 그의 법무 파트너는 우울함이 그가 걷는 곳마다 흘러내렸다 라고 기록했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의사에게 배 옆에 서서 물속을 내려다보는 게 싫다. 1초면 모든 게 끝난다 라며 자신의 우울을 항상 따라다니는 검은 개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그레임 코어는 링컨과 처칠이 오늘날이었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당선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구원자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집단의 계약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 CEO 3명 중 1명은 가장 힘든 순간에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고 금연계 고위직의 약물 의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대와 분야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걸 관통하는 문장은 같습니다. 1973년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필리처상을 받은 책에서 인간 문명 전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만들고 인간은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베커는 그것을 불멸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종교, 국가, 예술, 이념, 이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를 덮기 위해 인간이 만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영웅 숭배도 그중 하나죠. 영웅이 불멸처럼 보일수록 그를 숭배하는 내가 불멸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웅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영웅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가 나에게 불멸감을 제공하는 기능이 붕괴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그 불안이 분노로 전환되죠. 그리고 집단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베컨은 이것을 영웅 시스템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투사한 불멸의 이미지가 깨지는 건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내 죽음의 공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토록 강렬한 분노를 만듭니다. 바에스가 기권했을 때 나라의 수치라는 말이 나온 것, 연예인이 무너졌을 때 팬들이 충격을 받은 것, 링컨과 처칠이 오늘날엔 당선될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영웅이 완벽해야 하는 이유는 영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집단은 영웅에 의지할 곳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배트맨의 고독을 멋있다고 부르고 스파이더맨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서사의 연료로 씁니다. 아이돌이 연애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정치 지도자가 우울하다고 알려지면 선거에서 지웁니다. 그렇게 설계된 영웅이 홈랜더가 됩니다. 홈랜더는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없어. 하늘에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당신들은 내가 필요하거든. 당신들을 구원해줄 내가 필요해. 내가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 아니야. 내가 진짜 영웅이지. 그 말의 이면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포. 이것은 우리라는 집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며 분노합니다. 다시 슈퍼맨과 홈랜더로 돌아옵시다. 둘 사이의 차이는 켄트 부부였습니다. 슈퍼맨을 능력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한 사람들. 그 관계는 결국 클라크 켄트를 슈퍼맨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영웅에게 그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켄트 부부 같은 관계가 있으면 영웅이 거기에 기대고 약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집니다. 집단은 그 순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웅의 취약성은 집단의 불멸 환상을 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돌에게 연애를 금지하고 운동선수에게 기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리더에게 고독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너지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녀는 종종 부모를 슈퍼히어로로 이상화한다. 모든 압박을 능숙하게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 사람도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구조는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강하다고 믿는 사람, 항상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면 배신당했다고 느낄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이 패턴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웅으로 만든 사람들의 안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홈랜더를 구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영웅의 영웅은 누구입니까?